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전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던 무렵에 전처와 이혼을 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 새엄마를 맞이한 거라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접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한 전체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불쌍하게도 생모의 얼굴과 추억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탓이었죠. 남편과 아들의 생모는 이혼을 한 후로 줄곧 시어머니가 키워오셨어요. 아들에게는 내가 계모라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생모만큼 하겠어요. 자식도 낳아본 경험도 없던 제가 있지도 않은 모성 본능을 생으로 쥐어 짰는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꿔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게는 소중한 큰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말수도 좋고 무뚝뚝해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잘 따르는 동생들에게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자타공이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제가 아들의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생모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없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아들의 생모와 남편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큰아들이 제가 낳은 친아들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다 마쳤고 결혼식 날짜도 받아놨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생뚱맞게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옥 씨죠? 네, 누구신가요? 저는 상민이 친엄마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미친 여잔가? 상민이 친엄마는 난데 무슨 소리? 이봐요. 상민이 친엄마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가 친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버럭 성질부터 냈었죠.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게도 그러더라고요. 좀 교양 있게 말하세요. 이제껏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어요. 내가 상민이를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그때서야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맞지. 상민이를 낳은 여자는 따로 있었지.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 이제 와서? 이봐요. 어따 대고 남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낳았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별 요상한 아줌마를 다 보겠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동치미 국물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지 그래요?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상민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 여기고 상민이 신혼집은 내가 좀 보태서 장만해줬어요. 어때요? 이봐요. 상민이한테는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괜시리 헷갈리게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아들 일에 끼지 말라고 하면 상민이 아빠랑 만나서 의논하면 되겠네. 그래도 좋아요. 상민이 아빠가 아직도 날 못 잊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협박해요? 꽉 막힌 여자라서 만나더라도 대화가 쉽지 않겠네.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만나서 내 아들 결혼을 챙길 테니까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한바탕 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연락을 하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줄 테니까. 알았어? 허허허. 생긴 것도 호박처럼 생겼다니만. 말하는 것도 어쩜 딱 시장바닥에서 놀던 아줌마네. 너 조심해라. 상민이 아빠가 나 좋다고 너 쫓아낼까 무섭다. 허허. 라고 하며 끊었어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었네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열불이 났어도 참아버렸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다 키운 내 아들의 결혼에 생모라고 나타났는지 낯짝 한번 두껍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들의 생모라며 전화를 했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그동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키워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신혼집에 돈을 보태겠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신보가 딱 계모네. 상민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거는 맞잖아. 무슨 근거로 상민이 생모가 상민이 결혼에 관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 내가 상민이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 어쩜 말투가 그 여자랑 딱 닮았네.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서재로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속이 상했지만 저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상민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혼집 장만은 저를 낳아준 엄마가 해주셨어요. 뭐? 너를 낳아준 엄마?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상견례를 할 때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랑 함께 몇 번 봤어요. 뭐? 그런데 왜 이제서 말하니? 그게 뭐 얼마나 반가운 소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뭐? 너희 아빠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어쩜 나만 모르게 만났냐? 아들이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만난 사실에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엄마,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 궁금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주석에 있는 어머니가 양보를 하셔야겠어요. 양보?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는 상철이랑 상미가 결혼을 하면 혼주석에 앉으실 수가 있지만 저를 낳아준 분은 저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저희 생모가 혼주석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버벅댔어요. 나는 네 엄마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 너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 네 엄마야. 혼주석에 앉을 권리가 있어. 그동안 저를 키우신 건 아버지랑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거는 감사했지만 혼주석마저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네 아빠도 같은 생각이니? 네, 아빠도 허락을 하신 일이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20년 동안을 내 뼈를 갈아서 키워왔나 싶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준 부모밖에 안 되는 처지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앉지도 말라면 어쩌란 말인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위인이 아니었어요. 제겐 아군이 한 분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제가 자초지종을 다 까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긍대노를 하셨어요. 만드기가 시방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둘이 찢어 말려놓은 게 뭔 일 땜시 그런 줄 아냐? 그것이 자기 얼굴만 믿고 한두 놈과 붙어먹은 게 아니었어. 내가 오죽하면 상민이까지 낳았는데 쫓아불었겠냐? 그건 사람이 아니어야.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잉?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이, 김 사장, 정미자라고 알지? 옛날에 내 아들하고 나늘 내 혼인신고하고 살던 애 말일세. 응, 그 여시가 내가 그동안 손 좀 안 빠졌더니 살만한가 보네. 그년 기둥서방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동안 행적을 다 불어버려. 설치지 못하게. 알았지? 그리고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동안 상민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상민이가 키워준 공도 모르고 너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다니까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그 야심한 시각에 호출을 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이.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무덤까지 가서 입 딱 다물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되겠어. 천하디 천하 몸에서 태어났어도 애새끼가 무슨 죄냐 싶고 한 번 내 손주로 여기고 정을 줬는데 이거 운명이다 생각을 했었다. 상민아, 너는 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여.
뜻밖의 말씀에 다들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시방 그 여신 말만 듣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상민이가 어디를 봐서 너를 닮았냐? 내가 혹시나 해서 수도 없이 확인해봤어. 애들은 어릴 땐 혈액형도 바뀐다고 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어. 그러자 상민이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 그게 진짜예요?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게 맞냐고요. 네가 내 품에 왔을 때 내 손자인 줄 알고 그렇게도 이쁘더라. 그런데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버리면 네 엄씨한테서 배우고 자라서 네가 뭐가 될까 싶어서 내가 입 다문겨. 그것도 모르고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쓰겄냐. 그러자 상민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말이 안 믿기면 둘이 나란히 가서 한번 확인해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키워준 값도 모르고 그렇게 나댄 호로 자식은 내 손자가 아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란께. 그런 다음에 네 아비가 누구니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잉.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너 나를 또 속였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확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두고 봐. 그렇게 상민이를 이뻐해주던 할머니가 상민이에게 냉담한 어조로 호적을 파가란 말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어요. 저는 상민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참이었는데 남편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결국에 상민이는 결혼식을 하기 직전에 상민이가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모는 요정집을 운영하는 집의 딸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파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잠수를 타버려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는데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키운 정이 커서 걱정이 많았어요.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어디서든지 그걸 잊지 마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딸의 결혼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5년생인 내 아들과 동갑인데요.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결혼 날짜는 친척부터 잡아놓은 상태였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아서 미리 연락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결혼을 하는 그 딸이 큰딸이었는데 벌써 결혼을 하다니 제 큰딸은 아직도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있고 제 아들은 아직도 제 밥벌이를 못해서 결혼은 아직 먼 나라의 얘기 같은데 하여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벌써 제 나이가 애들 결혼을 시킬 나이가 되었구나 싶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더라고요. 나도 딸을 가진 부모라도 당당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살면 뭐하냐?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 내 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뭐? 네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직업이 없기를 하니 못 사는 집안도 아닌데. 그러게. 그래서 나도 결혼을 반대했어. 내 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집구석에는 시집을 못 보낸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 사위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래? 우리 라인 예비 신랑 맘 놓고 보면 당연히 좋지.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직장인이지만 직업도 확실하고 그 정도면 라인이 짝으로는 손색이 없어. 그런데 그쪽 시어머니 된 사람은 뭐 때문에 라인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해? 또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라연이가 키도 크고 좀 이쁜 쪽에 들잖니. 그래서 따라다닌 남자들도 좀 있었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야. 얼굴은 성형을 했느냐부터 남자들 몇 명을 사귀었냐, 처녀는 맞냐. 세상에 하다못해 산부인과 함께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야. 혹시라도 임신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말이야. 친구는 딸의 결혼을 뜯어 말렸지만 예비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했어요. 그러기까지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며 집안이 시끌사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라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이미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확정한 마당에 뭐라 혼수를 들겠냐고요.
저 같으면 그런 집안에 제 딸을 보내놓고 하루도 발 뻗고 못 잘 바에야 절대로 결혼을 안 시킬 것 같은데요. 사람 일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니니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을 반대를 하니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회사에 무리하게 휴가까지 써가며 여행을 떠나네 어쩌네 하며 괴로워하더니 덧 애틋해지기만 하더래요. 그 꼴도 못 보겠는데 예비사위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며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조르는데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단 호수 같은 거 싹 다 생략하고 신혼집도 예비사위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장만을 할 테니 그냥 몸만 오라고 했다네요. 친구 딸도 마음 정리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란 생각으로 결혼을 허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에서도 라이언이 예비 시모와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여자가 그러더라네요. 내 아들이 혼수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하진 않겠죠. 샤넬이나 에르메스 정도는 준비하세요. 그러자 그 말에 열불이 난 친구가 그 여자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그랬대요. 뭐시 어째? 내가 미쳤냐? 이 결혼 안 한다. 라고 하자 예비 사위가 나서서 그랬다네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께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가방을 사드려야죠. 아무것도 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미안하다며 정중히 사과를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은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길을 막으면 되나요? 따님을 그저 몸만 보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며 예비 시모를 거의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친구는 딸에게 이런 결혼을 꼭 해야 하냐며 난리를 쳐댔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한 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긴 하지만 영 내키지 않아서 미리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에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겠어요. 드디어 친구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라 그런지 서로 많이 변해버린 중년의 모습에 할 말이 많았어요. 남편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틈에 친구 중 한 명에게 혼주석에 있는 그 예비 시어머니의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고 했어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혼주석에 있는 친구 딸의 예비 시모를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라서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였더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랬어요. 문지숙, 너 문지숙이 맞지?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뒤로 낮아빠지려고 했어요. 마치 내가 저승사자라도 됐느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갱년기 증상인지 어쩐지 무식하게 어쩜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앞뒤 분간도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네가 남몰래 꼭꼭 숨어있더니 여기서 보게 되냐? 라고 하며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저고리를 움켜잡고 흔들었어요. 삽시간에 모든 하객들의 집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 살 줄 알았냐?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미 헷가득 돌아버린 저를 아무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의 저고리 합섭을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게 했어요. 너 내 동생한테서 뺏어간 돈 내놔. 라고 하자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알았으니까 제발 이것 좀 놔요. 돈 줄 테니까 이거 넣으라니까. 그러자 배급박을 크게 때리려는 신용을 하자 움찔하면서 쥐똥만큼만하게 말하더라고요. 까짓 거 그거 얼마나 뜬다고? 2배로 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가서 말해요. 이미 하객들과 그 여자 남편이 친구 딸의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쫓아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제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이 여자 도둑년에다 유부남만 노린 전문 꽃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에 결혼식장 안이 크게 술렁거렸어요. 그 여자는 내 입을 막으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2배로 준다잖아. 얼른 먹고 떨어져. 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정신이 없는 틈에도 사람을 불러서 자기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제게 직접 돈을 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취잡스러워서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나를 동네 옷을 타시키다니. 내가 2배를 줬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꺼져. 내가 미쳤냐? 그냥 가면 너무 싱겁잖아.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과 사진 여러 장을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사발을 내버렸어요. 제가 보낸 동영상을 보게 된 친구가 열이 받아서 예식장 측에다 그 동영상을 거기에 왔던 모든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웨딩 영상 대신에 틀어달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서 그런지 어쩜 그리도 나랑 손발이 딱딱 맞는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며 뜯어말린 예비신랑과 그 친구들도 그 동영상을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아주 오래전에 그 여자가 내 동생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일부러 찍어서 보낸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제 동생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동생의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서 격리로 있던 아가씨였는데 2천만 원을 속여서 빼앗아가 놓고 제 동생의 남편 협박해서 돈이 안 나오자 동영상을 제 동생에게 뿌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눈에 불을 켠 채로 이 여자를 쫓아다녔는데 한번 잡혀서 혼쭐이 나긴 했어요. 그때도 나한테 붙잡혀서 내가 작사를 내버렸는데 그게 글쎄 나한테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만들어서 꼭 갚을게요. 그리고 착하게 살게요. 그 뒤로 잠적해버렸어요. 따끔하게 손을 봐줬기 때문에 더 이상 뒤를 쫓지는 않았는데요. 이 화상은 여기서 만나다니. 친구 딸의 결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거기에 온 모든 하객들이 그 동영상과 사진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으니 참 볼만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친구 딸도 나와서 이것을 보고 결혼을 안 한다며 뛰쳐나갔습니다. 친구 남편이 하객들에게 그랬어요. 이 결혼은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신 축의금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신랑의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가서 어퍼커트를 날렸어요. 저 대신에 마저 죽사발을 제대로 내더라고요. 제가 황당해하는 그 예비신랑의 아버지에게 그랬거든요. 당신 아들도 당신 씨가 맞나 확인해보세요. 아닐걸요. 이 여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더 보내드릴게요. 그 후로 그 여자는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들었네요. 아이고 고소해라. 친구 딸도 그런 천한 집구석은 넌덜머리가 난다며 결혼을 하질 않기를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네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랬어요. 역시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나를 살렸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92세인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참고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력도 흐리신 면도 있을 테고 사고방식도 세대가 다르니까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으로 발병을 하신 지 6년이 지나서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셔서 다들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늘 과묵하시고 가부장적인 성품 탓에 친정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했지만 늘 건강하실 줄로만 알았던 저와 오빠 입장에서는 망연자실을 했었어요. 오빠 올케가 직장에 다니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 있어서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그런 생활이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는 없고 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암 진단을 받은 6개월 정도만 살 거라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시는 게 어디냐며 엄마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친정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주말에 있는 시댁 행사에는 늘상 빠지게 되었어요.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는 그대로이시냐? 네, 걱정해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걱정 무슨 걱정이냐? 그 나이에 그냥 죽지 얼마나 산다고 수술을 하냐? 그래봤자 병원비만 들고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서운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사돈을 보면 모르냐? 수술을 하면 뭐해? 회복도 못하고 독한 약으로 버티는데. 어머니, 제 앞에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던가요? 나도 이런 말이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나도 86세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해봤자 그거 다 말짱한 헛것이다. 그냥 병원에다 생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하나만한 짓에 의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보다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킨다고 죽을 때 되면 빨리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어머니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시나 두고 보겠어요. 뭐시야? 내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냐? 너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아이고, 제가 나이 드신 분하고 입씨름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은 그런 소리는 듣기는 싫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는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산 지가 꽤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웬만하면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틈만 나면 형님과 식구들 앞에서 제 욕을 엄청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 일로 제가 일희일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효자인 자식들 덕에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던 시어머니가 그 맛에 스트레스 다 풀고 사셔서 건강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그 연세에 병원에 한 번 안 가시고 그 흔한 골다공증이나 큰 병도 없으시니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 하셨으니 다행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둘이나 있었고 며느리도 둘씩이나 있어서 늘 자신만만하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시누들도 여느 시누들처럼 미운 짓은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고 웬만한 것은 애교로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구순이 다가오면서 시누이가 그 일을 의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엄마 구순이 다가오잖아요. 그 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봉사를 가는데요. 나 빼고 서로 만나요. 결과에 따를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큰동생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아가씨들 말로는 어머니가 잔치가 뭐 별거 있냐며 다 쓸데없다고 하시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다네. 돈이요? 어머니가 돈을 쓰실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실까요? 그러게 말이네. 효도는 돈이 최고라고 하셨대. 맨날 드리는 돈인데 왜 그러신대요? 그래도 구순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사진 한 편도 찍어야죠. 사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팔순 때 너무 잘해드렸잖아. 잔치하고 친척들 초대하고 다 남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셨대. 그래요? 그래도 한 번뿐인데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선물 하나도 필요가 없고 돈으로만 두둑이 주면 그걸로 복지관의 동생들한테 한 번씩 밥도 사주면서 지내시겠대. 그래도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남들한테 생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네. 그러자고 하니까 뭐 어쩌겠나.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다니신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한 번씩 동장이나 동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과일도 전해주고 떡도 줘서 잘 먹었다고 자랑도 하셨거든요. 물론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드시라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고 어르신 대우를 해주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순일 때는 복지관에서 작게나마 잔치를 해드리자고 형님과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며 떡 한 조각씩 돌리면 된다고 하셨다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셨다네요. 동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러셨다는데 5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대. 네? 500만 원이나요? 그랬다네.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냐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주머니가 무거워야 든든하다고 하셨대. 그래서요?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못 드린다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그러시더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죽고 난 뒤 제사상에 돈 올려놔야 하나도 소용없다 라고 하시면서 딸 년지 이렇게 엄매를 우습게 하는데 며느리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사흘을 굶으셨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수록 고집이 세지셔서 오죽하면 아가씨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하고 의심까지 했는데 아니더래.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소원 성취해드리자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같이 각각 500만 원씩 내면 2천만 원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통장에 돈이 꽤 있을 거야. 어머니가 돈을 받기만 하셨지 쓰시진 않잖아. 그러게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다들 힘든데 어쩌겠어. 신우들도 눈 딱 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드리자고 하는데 어차피 쓰시지도 않고 모아두기만 할 거라면서 말이야. 솔직히 부담이 되는 돈이었어요. 집에 현금이 씨가 말랐거든요. 아직 큰아들도 장가를 가서 집도 하나 장만도 못한 채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제 밥벌이를 못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일찍 퇴직을 한 바람에 눈꼽만한 퇴직금을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은 뭔가를 한다고 끊임없이 나가서 나돌아다니지만 그때까지 돈 구경 한번 못 시켜주고 있었어요. 형님, 저는 그 돈 못 해드려요. 그래도 동서는 나보다는 더 낫네. 서방님 헛것을 쫓지는 않잖나. 그런 나도 내겠다고 했어.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 돈을 안 주면 들어눕겠다고 하셨다는데. 형님과 통화를 끝난 후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500만 원이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저렇게 큰올케한테랑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하시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저희들 불러서 큰오빠도 힘든데 벌써 통장에 500만 원 넣어서 줬다고 자랑했어요. 더 잘 사는 우리들이 안 내면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한 후에 남편이 아주버니랑 만나야겠다며 연락을 했더니 저희 집에 잠깐 들으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잠깐 화장실에 가셨는데 아주머니 핸드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달봉아, 달식이가 불러서 갔다며? 절대 입도 뻥끗 하면 안 된다이. 내가 널 살리라고 그런 것인께 달식이가 물어봐도 그냥 500만 원 나한테 줬다고 해야 된다이. 어째서 말이 없냐? 달숙이랑 다리도 내가 잘 꼬셔놨는데 네가 거기다 대고 500만 원 나한테 준 적이 없고 내 돈으로 통장에 찍었다고 하면 그 여시 같은 것이 난리를 칠 것이여. 어여, 말 좀 해봐야. 달식이가 행여라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내놓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00만 원을 나한테 줬다고 하면 다 따라 살 것인께. 그러면 네가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 다 너를 살리려고 그런 것인께 내 말대로 해라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500만 원씩 뜯어내서 아주버니한테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메, 너 누구야? 저요, 봉식이 엄마예요. 뭐시여? 네가 뭔데 내 아들 전화를 받냐? 그게 문제예요? 500만 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구순잔치도 꿈도 꾸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신우이들한테 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아주버니도 일실직고를 했어요. 형님도 모르는 일이고 아주버니만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주식과 가상화폐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나마 형제간에 적당히 오해가 있었는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신우들이 시어머니 그런 행동을 묵인했던 아주버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짜고서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빼내려고 했다고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신우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고 욕을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남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준답시고 500만 원씩 삥을 뜯어서 아주버니에게 몰래 주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으니 저 때문이라며 저를 미워 죽고 못 살았어요. 시누이들은 시누이들대로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용돈이며 생활비들을 다 아주버니와 형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며 더 이상 땡전 한 푼도 못 드린다고 서운을 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아주버니와 형님 간에도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두 분이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전쟁이 난 통에 구순잔치가 웬 말인가요? 장남에게 돈을 몰아주려다가 자식들 간에 쌈질만 시키고
장남 이혼까지 당하고도 장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게 되었으니 화병인지 어쩐지 몸져 누우셨어요. 시누이들은 그것도 꾀병이라며 한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갔어요. 저만 보면 웬수라고 하시는데 없던 병도 생길 판이었는데 가면 뭐하나요? 남편이 간간히 내다봤어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며 남보도 됐고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폐렴까지 와서 2달 동안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남편 시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일에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고 주말에는 저와 남편이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가 위암으로 있을 때 자식들 고생을 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했던 말을 후회한다. 다들 나만 보면 오늘도 안 죽고 살아있다며 눈치를 주는구나. 어머니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 들었단께. 내가 잠든 줄 알고 간호사한테 달속이랑 다리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왜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져요?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폐렴으로 진행되어서 약물을 투여해도 그 부작용을 못 견디시니까 저 상태로 계속 사실 수도 있어요. 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좋아지든지 해야 믿고 병간호도 할 게 아니에요. 글쎄요. 환자분보다 가족분들이 더 힘들죠. 지금 태어나면 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태어나면 위험한데 그냥 저 상태로 오래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봤어요. 뭐라고요? 아휴, 가망이 없다면 이젠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더 낫겠네. 라고 하며 누워있는 엄마보다 자신들 처지를 더 비관했다네요. 그래서 속으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누구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러세요? 딱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그래도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안 됐던 생각이 먼저 앞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재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연락에 잽싸게 집으로 향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직 집들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시는 것은 그때가 3번째였습니다. 신혼집을 정했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오셨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장만한 신혼살림이 다 들어봤다는 말을 듣고 보러 오셨어요. 그 후로 결혼식을 올린 후론 처음 오시는 거라서 신경이 무척 쓰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얼른 가서 늘어놓고 왔던 방 정리도 좀 해야 하고 냉장고에도 장을 봐서 채워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과일이랑 비싼 고기도 넉넉히 사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어요. 한참 정신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두 손에는 김치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오시지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걸 들고 오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너희들이 뭘 먹고 사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전화를 주셨으면 바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뭐 택시를 타고 오면 코앞인데 그러냐. 이건 일도 아니다. 내가 이거 해오느라 몇 날을 고생했는 줄이 나냐. 제게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넘겨주시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삥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잘 해놓고 사네. 이제서야 사람이 사는 집 같구나. 저번에는 가구와 전자제품만 딸랑 들어와서 보기 그렇더니 아이고, 내 아들도 진짜로 장가를 갔나 싶고. 제가 김치통을 주방 쪽으로 낑낑대며 들고 갔더니 따라오시면서 냉장고를 냉큼 열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둘이 살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 네? 왜 어머니? 뭔 놈의 냉장고 이렇게 가득히 쌓아놨니? 냉장고도 숨을 쉬어야지. 그러시면서 하나 둘씩 싹 다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오는 길에 장 좀 봤어요. 고기도 사왔으니까 고기 구워서 맛있게 저녁 식사해요. 그런데 저를 밀치고 계속해서 냉장고 속을 다 끄집어내고 반찬통 하나하나씩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건 뭐냐? 네, 그건 무장어째예요.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건데 참기름에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제 말에 무장어째 하나를 집어서 드시더니 텟텟거리며 개수대 뱉고 난리셨어요. 에그머니나,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냐?
우리 덕순이 이런 거 못 먹는다. 짜게 먹으면 병 나는 거 모르냐? 어여 이거 치워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장아찌가 원래 그런 거죠. 밥 반찬인데요. 오빠가 이거 맛있다고 얼마나 잘 먹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걸 반찬이라고 내놓으면 되겠니? 먹을 게 날리고 날렸는데 하필 이런 짠 것을 내놔. 잔말 말고 이거 버려라. 솔직히 황당했어요. 친정엄마가 해다가 준 반찬인데 버리라니. 남편과 제가 얼마나 잘 먹는 건데. 그래도 일단 더 이상 태국했다가는 더 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일보후진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맘먹을 때부터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보겠노라고 다짐을 해왔으니까요.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세상이 투쪽이 나기 전에는 시어머니 비위는 못 맞추고 살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이외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냉장고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반찬 뚜껑을 열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뭐 반찬 하나쯤이야 눈치껏 치우면 되지. 가신 뒤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쯤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마른 반찬 멸치부터 해서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다 열어보시고 맛도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돼지고기 장조림은 또 처음 본다. 뭐 이런 것도 다 했다냐?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맛이 나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그거 다 오빠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자 한 입 드셔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입맛만 버렸다. 이런 싸구려를 내 아들한테 먹였냐? 그래도 장조림은 소고기야. 내가 해왔으니까 이것도 치워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입맛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랑 오빠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만 열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승사자같이 차가운 눈초를 저를 쏘아보며 그러셨어요. 뭐야?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 이거요? 그때서야 앞불싸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제 구역이에요. 자꾸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 검열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저희 친정엄마가 애써서 하는 음식들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아도 제 입맛에는 맞으니까 치우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냉장고를 하나 더 사거라. 네가 먹을 것하고 내 아들이 먹을 것을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해온 반찬이랑 김치는 어디 놓으란 말이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내 아들 입에 들어간 거는 이런 것들과 함께 먹일 수는 없다. 알았냐?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제 주방이라고요. 그래? 네 주방이고 네 구역이라면서 왜 죄다 네 친정엄마가 해다 준 것들로만 냉장고가 채워졌냐? 내 아들이 이딴 거 이런 식으로 안 먹였다. 네 엄마는 네 구역에 들어와서 네가 먹을 것들로만 가득 채워도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냐? 참 우리 시어머니 말씀 한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어쩜 조근조근하게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득을 당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냉장고 속을 다 네 입맛대로 채워놓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겠니? 내가 해온 반찬들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 냉장고 윗칸들은 다 비워라. 어머니 어떻게 비워요? 일단 잠시 김치냉장고 넣어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하늘에서 천둥이 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매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온 줄 아냐? 김치냉장고 넣는다고 했냐? 아이고 천불이네 라고 하시며 냉장고 앞에 있는 저를 밀치시며 냉장고에 있던 반찬 통들을 싹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각종 반찬 통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이건 새 반찬이니까 바로 상에 두고 먹고 네가 먹을 반찬이나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던지 알아서 해라.
자기 입만 입인가? 결혼을 했으며 자기 신랑 입맛도 맞춰줘야지. 그래야 장가를 가는 맛이 있지. 안 그러냐? 저를 아주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몹쓸 여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더 대꾸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잘 참아내자고 마음을 먹은 김에 참기로 했어요. 구운 소리도 않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친정 엄마표 반찬들을 임시적으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새 김치통을 하나 꺼내서 손가락으로 찢어 드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뭔 놈의 젓갈이랑 석화 냄새가 많이 난다냐 라고 하시며 이거 푹 더 익혀서 찌개나 씻어서 김치전이나 해먹어라. 냉장고에 넣어두기가 아깝다. 내가 가져온 김치는 아껴 먹어라 라고 하시며 엄마표 김장김치였는데 이거라고 주막바닥 한 귀통에다 밀어놓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열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왜 함부로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다 주신 김치인데 그러세요? 뭐지 어째? 너는 저런 김치도 맛있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그렇게 싸구려 입맛 들이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싸구려라니요? 오빠가 저 김치가 맛있다고 잘 먹어서 엄마가 더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속일 것을 속여라.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잔소리 하지 말고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열받은 김에 저도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속고만 사셨어요. 어디 함부로 손에 장을 찢은다고 하세요?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난 솔직했을 뿐이다. 다음에 내가 왔을 때도 이 모양이면 난 안 참는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 먹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랑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따로 분리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내놓은 친정 엄마표 김치를 다시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가 아무래도 시집살이를 좀 해야 할란가 보다. 네 귀를 죽여놔야 내 아들이 길을 펴고 살 거다니냐. 요새 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하고 아직까지 퇴근 안 하고 있는지 괜히 남편이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아까 마트에서 사왔던 과일을 씻었다가 시어머니 앞에 갖다 놨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당분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네? 살림하는 법이요? 너는 이씨 집안 며느리야. 이씨 집안 풍습을 따라야지.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과 김치들을 다 끄집어냈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장맛도 다 집안마다 다른 법이거든. 하물며 음식 맛이 같겠냐? 이젠 네 친정엄마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씨 집안 며느리는 시어머니 내가 풍습과 음식 맛을 전해줘야지. 안 그러냐? 앞으로 네가 살림을 제대로 할 때까지 당분간 너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친정엄마한테 음식 같은 건 해오지 마시라 해라. 어머니, 저는 박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변함이 없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 오시고 안 오시고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가 아직까지 키가 세서 나한테 그러는데 온순해질 때까지 내가 자주 너를 가르쳐야겠어. 그러시면서 또 얼척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제대로 음식을 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반찬이랑 김치랑 해다가 받지 마. 내 아들은 내가 해준 반찬이랑 김치만 먹는다. 그러니까 반찬값으로 매달 100만 원만 돈을 보내라. 네? 반찬값을 보내라고요? 그래, 넓으냐?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가 아들을 제게 맡긴 값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세요. 뭐야? 이거 말한 것 좀 보게. 네가 내 아들이 좋다고 같이 살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재워주고 밥 주고 하숙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들과 한 입을 덮고 잤는데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죠. 그러면 저도 반찬값 드릴게요. 뭐시 어째?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냐?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잘 됐다 싶어서
들어오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러자고 결혼하자고 했냐? 다 너 때문이야. 뜻밖의 봉변에 놀란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도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내 손바닥 세리를 맞고서는 멍청하게 그랬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저는 푼이 안 풀린다는 듯이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결혼 전에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상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쳤네. 이 결혼 무효야. 알아들었어? 기가 막히다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숙비 200만 원을 보내시면 거기에서 반찬값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 돌아가세요. 안 그러실 거면 다시는 여기 오시지 마세요. 이런 썩을 것이 있나? 200만 원? 내가 못 준다면 어쩔 테냐? 그러시면 가져오신 반찬이나 김치를 도로 가져가셔야죠. 다시는 이딴 거 들고 오시면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다시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통이랑 반찬들을 탁 끄집어내서 현관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만 듣고서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너 상당히 싸가지가 없다. 나도 너 같은 것은 딱 질색이니까 너도 짐 싸들고 네 집에 가라. 그래? 짐은 네가 싸들고 가야지. 여긴 내 집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그때서야 머리 회전이 되었는지 머리를 젖짜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낯도 있는데 대충 좀 해라. 미쳤냐? 내가 너를 만난 죄밖에 없는데 왜 네 엄마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살란 말이냐? 우리 아빠를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라. 가면서 네 엄마도 모시고 나가. 남편이 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천불이다면서 얼른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기가 바쁘게 남편은 제게 바로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너를 평생 공주마마로 떠받들고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용서해줘.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줬습니다. 반성을 하니까 기회는 줘야죠. 어떻게 했는지 3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시댁 모임에도 남편만 갔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함께 살고는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잠깐 동안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양쪽 부모님께 손볼 일 처지도 못 되었고 남편과 함께 하려던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동안 둘이 모아둔 돈으로 프랜차이즈 족발집을 했었는데 시원치 않았어요. 족발집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결혼식도 올릴 참이었는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매출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가게를 인수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넘겼어요. 족발집을 하면서 저와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양쪽 집안에서 다 알게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족발집을 폐업을 하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서 사업자금 따로 둔 채 신혼집은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방 2칸짜리지만 최근에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체력이 덜 소모되는 프랜차이즈 국밥 배달 전문점을 남편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사치란 생각에 꿈도 꾸지도 않았고 결혼식 당일에도 오후 장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다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장만한 신혼집 전세가 조금은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쉬는 휴식 공간이 저와 남편에게 주는 보상이라 여기며 신혼집의 공간만큼은 아늑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저에게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갈 여유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혼집만큼은 오로지 저와 남편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에 남편과 의견이 일치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집들이도 한 번 못했어요. 저희가 국밥집을 하니까 다들 이해를 해줬어요. 대신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길래
저희 신혼집에 가서 쉬라고 비번을 가르쳐줬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김치를 주신다면서 왔다 가시곤 했고 신우도 근처에 놀러오면 잠깐 동안 저희 신혼집에 들렀다가 가곤 했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국밥 장사로 바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잠깐 동안 있다가 가는 거야 뭐 어쩌겠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국밥 장사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시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왔냐? 일이 이렇게 늦게 끝나냐? 네, 늘 그렇죠. 나 여기 영감탱이랑 여기서 며칠 살아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에 수도관이 얼어 터져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고쳐야죠.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거 고치려면 차라리 집을 팔아버린 게 낫겠어. 내 돈 들어서 고쳐봐야 뭔 소용이냐. 집이 하도 시금털털해서 거기서 거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갈 데가 없냐? 여기도 있고 춘심이 집도 있는데 뭔 걱정이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도관이 터졌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고쳤어야죠. 그냥 냅두고 오신 거예요? 아휴, 그 집에 산 지도 하도 오래되어서 머리꼴치가 아프다.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란다. 이게 무슨 소리?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하신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랑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보시다시피 여긴 둘이 살기도 좁아요. 오늘만 지내시다가 돌아가세요. 가셔서 수도 공사를 하시든 어쩌시든 빨리 고치셔야죠. 녹초가 된 몸이었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참 거시기하다. 시험씨가 냉골방에서 자다가 입이 틀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난 추운 거는 못 참는다. 수도공사가 다 끝날 때까진 여기에 있을란다. 니들은 낮에 가게 있고 잠만 자러 오면서 그러냐? 더 이상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수도공사가 끝날 때까지 라고 하니까 그래 참아보자 했습니다. 안방 말고 나머지 방 옷방이어서 거실에 시부모님 이불 깔고 주무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 넓지 않은 욕실 겸 화장실을 함께 쓰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반신욕을 꼭 하곤 했었는데요. 못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장이 좋지 않으셔서 화장실 오래 사용을 하셔서 가게로 와서 세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젠 아예 신우이가 1일까지 데리고 놀다가 가는 날이 허다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수도공사가 어떻게 되어가냐고 여쭈어도 그냥 신경들만 내셨어요. 지금 우리 꼴 보기가 싫어서 그러냐? 어련히 갈 때 되면 가겠냐?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마라. 나도 눈치가 있어서 오래 안 있을란다. 도대체가 수도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어서 친정동생한테 시부모님이 사시던 그 허름한 집을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절초풍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그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던데? 내가 이 집에 수도관 터졌다고 들었는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적 없었대. 사돈이 그 집의 주인은 맞는데 반년 월세를 주고 임대를 받았다고 했어. 뭐? 월세를 받고 임대를 내줬다고? 그래도 살림살이가 있을 텐데. 응, 옆방에 안 쓰는 상어방에 짐을 다 옮겨놨다나 마. 남편이 그때서야 제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춘심이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를 함께 살면 안 되냐고. 신혼집 전세 대출금 이자에 충당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아파트 같은 새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척 우리 집이 편하고 좋다고 하신대.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불 위에 끓고 있던 국밥을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걸 왜 이제서 말하니? 나도 싫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낮에는 가게만 있잖아. 저렇게 우리 집이 편하고 좋으시다는데 그냥 맨입으로 계신다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대출금 이자도 빨리 갚을 수 있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좋아하시니까 된 거 아니냐? 이 멍청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그럴 거면 뭐하러 신혼집이 있냐? 차라리 이 가게 바닥에서 자면 되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돌아가 쉴 곳이 없으면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뭐가 죽으란 소리야. 나한테는 부모님이고 너한테는 시부모야. 이렇게 살아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시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잠깐 계시다가 간 것 하고 살다가 가신 것 하고 같냐?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해.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냐? 시집살이를 시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게 시집살이야. 내가 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데 아예 대출금 이자를 보태신다면 아예 대놓고 하시겠네. 꿈도 꾸지 마라. 화딱지가 나서 죽겠는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바빠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시나 그날도 잠이 없으신 시부모님이 잠옷 차림으로 우리 신혼집의 터줏 대감처럼 거실에서 저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 있어요. 뭐냐? 저한테는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 그랬다. 왜 그러냐? 임대를 내주고 처음부터 여기 오실 작정이셨잖아요. 그때서야 남편과 저를 한 번씩 훑어보더니 그러셨어요. 나도 미안해서 그랬지. 뭐 이젠 안 모양인데 그냥 이렇게 살자. 너희들은 잠만 자러 오잖냐. 내가 여기서 사는 값은 하겠다잖니. 월세를 받아서 너희들 대출금 이자라도 붙을 거니까 어쩌냐?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에게 난리였어요. 세상에 저렇게 천하의 못된 며느리는 처음 봤네. 이 엄동설 안에 감히 시부모를 내쫓겠다는 것이 아니여. 자기야, 미쳤어.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그래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새벽에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시며 저를 쫓아버린다고 잔소리를 다 하셨어요. 그새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나 열불을 냈는지 그 새벽에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꼭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해야 했어요?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 말아야?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니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제 물건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너 뭐하냐 이 밤중에? 그냥 니들끼리 살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쉴 공간도 없이 저렇게 나한테 난리를 치냐. 그냥 니들끼리 살아라 라고 대충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호텔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한 후에 푹 쉬었어요. 남편의 전화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를 않자 친정 식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는지 제 전화기가 불이 났더라고요. 대충 다 얘기를 해주고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제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남편이 노발대발이었어요. 너 동것 아니냐? 시부모가 떡하니 계시는데 어딜 집을 나가서 자고 와? 시부모? 나한테 시부모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너랑은 이혼이다. 여기 있는 내 짐을 다 빼갈 테니까 그리 알아. 뭐야? 그럼 가게는? 오늘부터 넌 가게로 출근할 필요 없다. 뭐야? 지금 다 망하자는 거야? 아니, 난 안 망해. 너 없어도 우리 친정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넌 행여라도 그 재수 없는 상판떼기는 들이밀 생각일랑 전혀 하지 마라. 그 말에 놀란 시부모님이 또 난리였어요. 어메, 저거 말한 것 좀 보소. 그 가게가 자기 것인 줄 아네.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돈 주고 빌리고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거예요. 이혼 위자료나 준비를 잘 해두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위자료는 받아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의껏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때 맞춰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살림살이를 다 떼갔어요.
하다못해 시부모님 덮고 계신 신혼 이불까지 다 챙겨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불이 뭐 탐이 나서 그랬겠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미워서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물건은 종이 한 장도 안 남기고 싹 다 끄집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신혼집이 마치 폭탄을 맞은 양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덜너덜한 모습이었어요. 그래, 휑하니 좋네. 니들끼리 잘 살아봐. 남편은 그날부터 그나마 잘 되어가던 국밥 장사에서 손을 떼고 백수가 되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국밥 가게 절반이 잘 것이라고 우겨봐야 무슨 소용? 이혼 위자료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이 쏙 들어갔어요. 결국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헤어졌어요. 지금은 시부모가 살던 그 허름한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 신혼집에서 잘 살라고 비켜줬더니 다시 돌아가다니 참 웃겼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시댁가족 친목계 모임으로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갈 목적으로 2년 동안이나 차곡차곡 불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동서가 있어서 그런 동서를 대동하고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동서는 약사인 서방님을 만나서 참 잘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장남이란 명분으로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을 가까이에서 거의 모시고 살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쟁이 외벌이는 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난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 누구나 다 할 만한 공기업의 시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그 이후에 1010만 고 끝에 그쪽 계열사로 분리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발탁이 되긴 했지만 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삭감이 되고 직급도 다시 낮아지는 불합리에 분통이 터져서 그만뒀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고 피 터지게 일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늬만 정규직이었어요. 그 허망함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서 조직 기편이라는 민명 아래에 어떻게 하든지 노동력 착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웃대가리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도 힘없는 사람은 뭐 어쩌겠습니까? 뻔히 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하소연이라 달라치면 바보 소리만 듣는 게 없는 자의 처지인 거죠. 맨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주면 승진도 보장하고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사기를 쳐대고 서로 경쟁을 시키던 웃대가리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배 터지게 울고먹고 그만두면 망고 땡이었죠. 단언컨대 절대로 인간들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타고난 종자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10중 8구는 다 저에게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순진한 네가 멍청한 거고 사회 부정한 탓이라고 다들 떠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보다 그런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을 더 탓하고 모질이란 소리를 하니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 입속을 챙길 줄 모르는 인간을 바보 취급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된 후로도 그걸 참고서 1년 가까이를 억지로 다녔지만 의욕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실망감과 자괴감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 공허함과 실망감을 말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라. 네가 지금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뭐냐?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내게 자랑하는 거야? 남들은 마누라가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던데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만났냐? 어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남편에게 위로와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뭐가 그리도 내 앞에서 당당하냐? 남들이 들으면 네가 퍽이나 능력이 있는 줄 알겠다. 월급도 내가 계약직으로 쓸 때보다 더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그 말에 남편이 더 열불을 내고 치이라를 했어요. 나한테 별말을 다 해도 자기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편도 나를 우습게 하는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어요. 미래가 없고 성취감도 없는 그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난리였어요. 나는 여자가 집안에서 퍼져서 노는 꼴을 못 본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모시고 살든지 해. 뭐? 이제 나한테 협박까지 하냐? 그래, 내가 잘 놀 테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창피한 줄이 나러.
어디 가서 무능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나팔을 불어대지 말고 그냥 끽소리도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으면 네가 과장 이상은 직함을 달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쫓겨난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냐? 전화에 몹쓸 인간이었어요. 상처난 제 속을 후벼 팠으니까요. 그래? 너는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에서 잘 나가나 보네. 만년과정 자기 주제는 모르고 누구 보고 배우서?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아주 원수처럼 싸웠죠. 퇴사를 한 김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 손길을 기다린 아들 때문이기도 했고 찌꼬리만한 퇴직금을 여행을 가는 것에다 쓰는 것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내게 돈이라도 있었으면 이 허탈함과 소진된 마음을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돈은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돈 때문도 컸으니까요. 충분한 경제적 독립이 없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양육하면서 남편과 헤어져 살 수가 있겠어요. 이혼도 현실이더라고요. 능력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이혼도 꿈도 꾸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알바로 반찬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퇴사를 했다는 소식은 알리지 않았는데 신우가 그 즈음해서 연락을 했어요. 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작은 올케가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다른 집처럼 돈 모아서 프랑스로 여행이나 다녀오게요. 가게 되면 작은 올케가 다 알아서 가이드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대찬성인데 언니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서방님은요? 작은 오빠도 맨날 구속 같은 약국에 처박혀서 어떻게 살아요? 직원 약사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작은 오빠도 영어도 잘하고 작은 올케도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가자고 하네요. 작은 오빠도 일하느라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서로 돈 모아서 가자고 하는데요.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아이고 언니 죽는 소리 좀 그만해요. 돈을 모아서 가자는 거죠. 남들도 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가겠어요. 우리도 엄마랑 아버지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함께 그런 곳에 다녀오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좋죠. 그럼 이번 달부터 두당 10만 원씩 2년간 모으는 것 어때요? 비행기 값은 각자가 그때 가서 내고 여행 경비만요. 일단 만복이 아빠랑 의논해보고요. 오빠는 걱정 말아요. 이미 통화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나도 좋아요. 그럼 언니가 30만 원을 이번 달부터 제게 보내줘요. 작은 올케는 식구가 넷이니까 40만 원을 미리 보내줬어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다들 그러자는 분위기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찬성했고요. 비록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긴 했지만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설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보내준 동남아만 한 군데만 가봤지 다른 곳은 가보지 못했던지라 기대치가 컸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매달 신우에게 여행 경비로 30만 원씩 2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여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갑자기 별말이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복이 아빠, 다음 달에 애들 여름방학인데 왜 아무도 여행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어? 무슨 말 못 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당황해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어? 무슨 말? 왜 놀라? 다음 달이 벌써 8월이야. 우리가 애들 여름방학 때 프랑스 여행 가자고 했잖아. 비행기표 예약도 해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우리 만복이 학원 문제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실은 비행기표도 모두 예약을 했어.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무척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그게 말이야. 태성이가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재수씨가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태준이만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래서? 그런데 재수씨가 이제껏 40만 원씩 여행비를 보탰었잖아. 그래서 그냥 미안하니까 나하고 우리 만복이만 데리고 다녀오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만복이만 데리고 가다니? 그럼 나 빼고 가겠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난 우리 집의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재수 씨나 만춘이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 너도 마트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오래 휴가를 빼기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천불이었어요.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나를 빼버렸다 이거냐?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높였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면 뭐하냐? 돈밖에 더 쓰겠어. 뭐? 그럼 너는?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안 간다고 할 게 뻔한 것 아니냐. 재수 씨가 뭔 죄야. 안 가도 되는 프랑스에 가면서 돈 쓰고 고생하고 말이야. 뭐? 그래서 나 모르게 비행기표 예약을 다 해버렸다 이거야? 뭘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물어본 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 왜 딴소리 하려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거기 가고 싶어서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마트에서 일해서 2년을 넣었어. 네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었어. 그러자 남편이 또 얼척이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네가 거기에 끼어서 뭘 할 건데. 너는 장남 며느린 주제에 동서가 이끄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다닌 것이 좋냐? 그리고 만춘이가 알게 모르게 인솔해서 간답시고 돈도 많이 쓸 모양이던데 장남이 내가 얼마나 미안하냐. 너도 염치 좀 있어봐라. 되려 저를 어이없어 했어요.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런 탓인데 왜 내가 안 가야 하니? 너 그렇게 양심 불량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겨우 참고 확인자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다음 달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한 거요. 벌써 예약을 다 했다면서요? 네. 언니는 마트에서 휘를 못 빼니까 못 간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만복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도 갈 테니까 예약해줘요.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언니, 왜 이제서야 말을 해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났는데 다 취소하고 다시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왜 나한테 성질을 내요?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돈 갈 일 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언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쉽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별 가짜는 것들이 쌍으로 저를 열불을 내게 하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런데 신우의 통화한 지 5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이한테 연락은 받았다. 네가 안 가는 걸 몰랐다고 따져 물었다던데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너는 집에 붙어 있어라. 그렇잖아도 네 동선애가 키우는 강아지들 맡길 데가 없다고 했는데 네가 보살펴야지 누가 하겠냐? 뭐라고요? 제가 동선애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다들 나만 빼고 여행을 간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결정이 난 일이다. 나는 네가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다. 니들 부부 사이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기분 좋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너도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인배처럼 네 동선의 강아지들 돌봐.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못하면 어쩔 건데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제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잘도 물어보더니 돈을 쓸 때가 되니까 입 하나라도 끊지 않는 심사 아닐까요? 남들보다도 더 징한 것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 꽤 서글펐어요. 또 한 번의 마음의 상처는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끽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고 해도 이미 빈정이 상해서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족도 뭣도 아닌 아웃사이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마음을 다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저도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막 비행기에 탑승을 하려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거기가 어디야? 만복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멕시코에 간다고 그랬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뭐야? 네가 정신 있는 거냐?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재수 씨 강아지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지 어째?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멕시코는 왜 가는 거야?
넌 뭐 나한테 말하고 다녔냐? 너는 네 식구랑 여행을 가고 나는 내 식구랑 여행 가는 거다. 전화 끊자. 지금 탑승 중이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칸쿤으로 가서 1박에 100만 원짜리 호캉스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운 좋게 할인을 받아서 1박에 80만 원으로 다녀왔어요. 급하게 가느라 여동생과 친정엄마만 모시고 갔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허리띠 졸라매서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모은 적금을 깨서 다녀왔어요. 저에게도 쉼표가 필요했으니까요. 멀리 간 김에 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호텔에서 먹는 것이며 즐기는 것 모두가 다 해결이 되어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충분히 풀리는 듯 했어요.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진을 보내니까 시댁 식구들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의 강아지들은 할 수 없이 동서의 친정에다 맡기고 계획대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리만 아프고 재미도 없어. 덥기만 하고 왜 이렇게 찌렁내가 많이 나는지 쥐새끼도 많이 봤어. 너무 더러워. 아들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자기를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갔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은 비싸고 입에 안 맞아서 비싼 한식 레스토랑만 찾아다녔다는데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아서 프랑스 한복판에서 10분간의 대판 싸움이 났는데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신우가 들고 있던 돈가방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나 어쨌다나 하여간 쌤통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주는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저는 칸쿤에서 행복한 휴양을 즐기면서 내 남은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만한 예전에 제가 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마트에서 일은 하지만 제 아들은 저와 함께 살기를 바랬어요. 남편에게 법대로 하자고 했더니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잘 해온 탓이었어요. 그동안 용기를 못 내었을 뿐이지 이혼도 하고 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무능한 남편보다야 제가 못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혼자서 못 살 이유가 없었죠. 늘 화이팅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